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선거고요. 그동안 밀린 중요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야죠. 그래도 중요한 얘기에 앞서서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얘기 간단하게 먼저 좀 다뤄볼게요. 이준우 위원님이 또 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직접 출마해서 또 망해본 경험도 있어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준우 위원과 함께 오늘 한번 자세히 이런저런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꼭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셔가지고. 모든 경험은 네. 소중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승화를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발전적으로 감사합니다. 훈훈한 방송입니다. 좋습니다. 네네. PTSD로 딱 시작하는 방송이었는데 어제 그래도 재보궐선거 얘기 간단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위원님 스코어 일단 2대2 나왔는데 위원님 저랑 대화할 때도 일관되게 2대2 예상을 하셨는데 딱 예상대로 나온 것 같습니까? 예상대로 본전치기 선거를 선거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든가 광역단체장 보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이즈가 작은 미니 재보선이었죠. 미니 재보선이었지만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은 미니라고 말할 수 없는 스몰 빅 사이즈, 그러니까 작지만 큰 선거였다. 왜냐하면 의미는 크고 사이즈는 작고 그래서 스몰 빅 선거였다. 결과는 본전치기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여러 지역을 저희가 한번 언급을 해볼 건데 일단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사실 뭐 민주당이 비등비등하다, 이긴다 이런 데이터도 좀 나왔었는데 제가 이준우 의원께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봤더니 이거는 금정구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이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혹시나 뭐 명태균 이슈가 생각보다 영향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영남에서 결집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은 그 명태균 씨 이슈가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슈였지만 이제 구청장 뽑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는 사실 전국적인 이슈가 먹기가 좀 힘듭니다. 구청장이니까. 그렇죠. 구선거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컸을 거고요.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 이제 얘기가 야권 단일화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붙어서 야권 단일화 됐는데 그 야권 단일화 하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한 5번 정도가 야권 후보가 다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엔 컨벤션 효과였다. 잠깐 이제 경선하고 단일화하면서 그때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서 우리 여당 후보가 지는 걸로 잠깐 나왔지만 오차 범위 내에서 지는 걸로 나왔지만 그래서 컨벤션 효과에 그쳤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이제 당 대표가 내려가서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갔죠. 여러 번 내려갔어요. 여러 번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거는 당대당 선거거든요. 물론 이제 메시지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게 있긴 했었어요. 우리 당 후보를 왜 뽑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집중하면 좋았을 건데 또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혼란했지만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때 부산에서 8석이 민주당이 나온다는 여론조사가 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투표를 해보니까는 한 석밖에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설례를 쭉 보면은 이번 선거도 지금 야당 후보가 단일화로 앞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보수당이 결집해가지고 승리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봤었죠. 그 실제로 표 차이가 한 22%포인트 차이 납니다. 굉장히 좀 차이가 61대 38점 몇 %.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호남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남 지역을 보니까 이제 영광군수, 곡성군수 선거가 있었는데 영광군수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3등으로 빠지고 진보당이 또 2등을 했어요. 조국당보다 또 선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선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떤 부분을 좀 시사하는 게 있을지. 그러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 호남에 또 한 달 살이도 했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좀 없었다. 호남에서 뭐 영광과 곡성에서 각각 이제 집을 구했대요. 그래서 각각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선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의 기대 효과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호남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전국 정당으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자 이런 취지였어요. 왜냐하면은 2년 뒤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안 세력으로 가려 그러면 민주당 지역구에서 한 석은 나와야 돼. 기초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지금은 지역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비례로 해서
그 호남에서는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았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지역구로 이제 환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광이나 곡성에서 꼭 조국 혁신당의 한석은 나왔어야 된다. 그래야지 2026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한 세력으로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조국당 기대를 했던 거죠. 당시 이제 비례대표에서는 이제 호남에서 네. 조국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득표를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 바람이 좀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이제 또 약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게 2등을 보통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민주당 다음에 조국식 될 거라 했는데 결과는 3등입니다. 물론 이제 2등과 3등 표차 많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전국 인지도가 있는 정당과 그다음 지역의 조직이 동원돼야 하는 이 선거는 완전히 다른 선거다. 이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요. 이낙연 전 의원이 여기서 4선이나 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의 표도 제대로 흡수를 못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진보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빗자루 선거다 이런 얘기 들을 그렇죠. 정도로 온 동네마다 이렇게 서 어떻게 보면 마을 회관하고요. 마을을 싹 다 훑었다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진보당 당원들이 모여서 빗자루 쓸듯이 마을을 싹 다 이제 곳곳에 훑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등을 그쳤지만 어쨌든 조국 혁신당을 제쳤다. 거기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둘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진보당은 제가 뭐 아침 방송 때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진보당이 예전에 이석기 사건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일단 그래도 호남 민심은 조국보다는 이재명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로 인해서 그래도 얻은 게 아예 없지는 않네요. 그 이제 이걸 좀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뭘 이제 공약을 경쟁했냐면은 기본금 이거 이제 기본금하고 행복 지원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서로 경쟁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거 누구 주머니에서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영광에 100만 원 주겠다라고 이재명 대표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조국 대표가 와서 우리는 100만 원 받고 20만 원 더 120만 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돈 액수가 나라 준다면 좋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100만 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경주막 경쟁하듯이 막 나라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재원을 조달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고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은 것 그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 한번 간단하게 좀 다뤄볼게요. 이 퍼센테이지 보면은 좀 한 5% 6% 차이가 나 4.4%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중도 보수를 표방했던 다른 후보가 3.8%를 득표를 했고요. 그러니까 참 표 차이가 그렇게 났는데 그 지난 선거에서는 그래도 보수 두 후보가 이제 단일화가 안 됐었지만 당시에 이제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진보 진영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이제 좀 적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TPO라고 그러잖아요. 선거도 TPO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난 선거 때 우리 보수 후보가 이제 쪼개져 가지고 졌는데 만약에 그때 단일화했었으면은 그때는 보수 진영 후보가 아마 당선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 지나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다른 또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집권 이제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집권당 물론 이제 정당이 없는 교육감 선거지만 그래도 진영은 있단 말입니다. 진영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 우파 진영이 인기가 좀 적은 상태인데다가 지난 이번에 22대 총선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울이 총 48개 그 지역구가 있거든요. 48개 있거든요. 그 중에서 민주당이 37, 그리고 국민의힘이 11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민주당, 그 진보 진영에서 텃밭을 쭉 다져온 게 그대로 교육감 선거에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보수 우파 쪽 이제 진영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이 보궐선거 발생하는 이유가 조희연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 때문이거든요. 귀책 사유가 거기 있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걸 준비할 때 보수 우파 쪽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선거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고 그래도 문다의 저격수, 구조국 저격수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좀 말을 혀가 좀 꼬여가지고 고조국 저격수라 그랬습니다. 아직 근데 이준우 의원은 잘 살아있다. 살아있네. 버터를 좀 드시고 오시도록. 알겠습니다.
예. 네, 문다혜 저격수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와 이제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다혜 씨 측 변호인이 택시 기사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눈이 감길 정도로 그 만취한 상태였고요. 그때 뭐 방송도 나왔었죠. 눈이 감길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차를 못 알아볼 정도로 남의 차에 가서 여러 번 문을 당기고 기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상태가 안 좋았을 거요. 캐스퍼하고 미니 컨트리맨은 구분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야, 그걸 구분 못할 정도면 정말 술이 인사불성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이태원이라는 그 장소의 특수성, 그리고 술이 만취했다는 특수성, 그리고 이분이 그 출두를 하지 않았다, 조사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이게 사실 특히 논란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 택시기사 합의를 했다는 게 여러 해석을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출두하지 않고 버티는 게 내가 택시기사와 거의 합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간곡히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택시기사는 아마도 이제 처음에 누군지 몰랐겠지만 방송에 나오고 나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합의금을 얼마를 줄 것이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합의됐다고 한 거 보니까는 상당한 금액을 줬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음주운전 플러스 위험운전치사죄까지 적용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면은요, 이거는 모발 검사를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게 나중에 그 위험운전치사죄 그 법령에 보면요,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가해를 해서 상해가 생기면은요, 굉장히 징역형 또는 벌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약물, 그러니까 그 약물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모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약물이라는 입증이 아니라 아니다는 것, 약물 없이 음주만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발 검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죠. 그래서 아마 합의금을 상당 금액을 줬을 거라는 게 그 변호사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그분들 의견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9일 피해자 조사 때 그 문다혜 씨의 변호인 측이 형사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을 했다. 그렇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된 변호사가 이광철 변호사죠. 그렇죠. 이광철 변호사.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음주운전 사건을 위한 변호사, 보통 이거 음주 사건은 변호사 고용 안 합니다. 첫 번째 안 하는데 했다는 거.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을 맡는데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와서 그걸 맡는다. 이거 뭔가 좀 그 의혹을 더 키우죠. 그리고 게다가 이분이 민정비서관 출신이거든요. 민정비서관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사정기관들을 이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검찰, 경찰. 그렇죠. 거기에 경찰이 들어간 거예요. 경찰에서 얼마나 많은 저기 라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라인에서 이광철 전 이제 청와대 비서관이 아마도 과거에 어떤 본인 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인맥이라든가 이런 영향력 이런 거를 기대해 가지고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을 음주운전 사건의 변호사로 채용한 게 아닌가, 선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합리적인 그냥 생각이다. 합리적인 제 생각이고 또 하나가 더 뭐냐면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음주운전 관련된 전문 변호 이런 경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인권 변호사라든가 형사법 이런 거 관련 전문 변호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음주운전에 변호사 선임됐다는 것 자체가 좀 그 배경에 아마 많은 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택시 기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감길 정도였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죠?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다혜 씨가 되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화가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러 갔다라고 밝혔고 사고 당시에 40에서 50km 정도의 속도를 냈다. 이태원에서 40에서 50으로 캐스퍼가 박았으면 상당히 빨리 박은 거죠. 그게 사람이 그 정도 속도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굉장히 큰 중상입니다. 날아가죠. 그래서 지금 그게 반증이 뭐냐면은 그 차 수리비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 차 수리비가 거의 300 가까이 나왔어요. 320만 원. 아니요, 280만 원 아닙니까? 320만 원으로 보도가 다시 됐습니다. 320만 원, 300만 넘었네요. 그건 뭐 320이나 280이나 뭐 어쨌든 어떤 블루엔지 가서 이렇게 수리받냐에 따라서 좀 더 나온 거죠. 그렇죠. 블루 소리 파란 손에 가서 어떻게 수리받느냐 나온 사선에 가서 받는지 뭐 30만 4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300만이 큰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보면 아시겠지만 살짝 접촉하지 않습니까? 그럼 몇십만 원에 끝나요. 긁히거나 뭐 판금하거나 도적하거나 이런 걸 수준이면요 거의 몇십만 원에 끝나고
그게 몇십만 정도 수준이면요. 그 자세 현금으로 바로 줍니다. 네. 보험 처리 안 해요. 근데 이거 보험 처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아마 상당히 차에 내상이 있다. 휠 얼라이먼트가 휘어졌다거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부품이 어떤 밀렸다거나 이런 식의 상당히 센 충격이 갔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300만이라는 게 이제 금액이 사람이었으면 몇 천만 원 드는 겁니다. 억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만약에 예. 교통사고 후유증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장기간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의 부딪히면 굉장히 크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이제 문달 씨가 교통운전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좀 걸렸지만은 네. 사실은 운전에 대한 습관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게 이번 과태료에서 나와요. 그렇죠. 네. 예. 네, 뭐 아시겠지만 약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뭐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톨게이트 지나가면은 누구나 다 그 뭐죠 이거 그 하이패스 하이패스가 없으면은 그 잠깐 멈추고 자기 교통카드 찍고 지나가지 네. 않습니까? 네. 하이패스 있으면 하이패스 지나가고. 네. 근데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안 하고 그냥 그 교통카드도 안 달고 하이패스도 안 달고 그냥 하이패스 통과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통행료 미납이 몇 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다녔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다니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 버스 정차는 선 넘었다. 네. 그거 완전 선 네. 넘었죠. 버스 전용차 달렸고 그다음에 네. 주정차 위반 수시로 했고 속도 위반, 그다음에 신호 위반 이런 것들 총 11번이 된 적이 있습니다. 11번이요? 11번이나 됐고 그걸로 압류까지 여러 번 당했었다. 압류했다가 풀렸다, 압류 풀렸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어떤 준법 정신이라든가 이제 기초적인 이제 교양 있는 사람의 생활 소양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겸손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네.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어디는 보도됐던 맞네요. 내용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대요, 택시 기사분이. 네네. 그래고 뭐 합의를 한 다음에 그래서 문다혜 씨가 또 변호인을 통해서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 이런 손편지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변호인이 사고 당시에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다혜 씨가 쓴 손편지를 전달했다고 하고 그 택시기사 임 씨는 손편지를 받은 뒤에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다혜 씨와 이제 대면한 적은 없다. 합의금 액수는 문다혜 씨 측에서 제안을 했고 임 씨는 그대로 수용을 했다. 네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그 안 하면은 할 이제 근거가 없는 거죠. 음주운전 그 하나만 측정된 네. 값, 그거는 공식적인 기록이니까 그걸로 그냥 재판 넘어가는 거고요. 네. 이게 음주운전 저는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방조죄라 위험운전 방조죄라고 있습니다. 네. 네. 위험운전 방조죄 이게 뭐냐면은 아까 보도됐지만은 지난 보도됐지만 그 남자 2명과 이제 음주를 했거든요. 네. 3차를 가서 또 한 번은 나가서 쫓겨나기도 해요. 너무 네. 술에 취했으니까 식당이 이 어려운 상황에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고 행패 부리는 그렇죠.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술 가져와 하면서 예. 탕탕 치고 막 네.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책상 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컸다는. 이렇게 네. 했다는 그런까지 네. 얘기 있었었는데 그때 그 남자분도 있지 않습니까? 했던 일행이 문다혜가 우리랑 술 먹고 자기가 운전해서 집에 갈 거란 거를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음주운전 방조죄 그리고 위험운전 방조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처벌이 셉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합의가 되다 보고 됐고 그다음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알아서 내 몸 내가 관리해서 나을게라고 해버리니까는 위험운전치사죄 적용이라든가 또는 같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위험운전 방조죄 적용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위험운전치사상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게 형량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상당히 네. 센데 일단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하는 식으로 되면 따라서 이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이 좀 곤란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형량이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뭐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거 그런데 지금 또 모르는 게 예.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지금 국민들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네. 전직 대통령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네. 사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음주뿐만 아니라 약물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민원이 만약에 여러 개 일고 투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예. 강력한 이제 어떤 그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론에 밀려 가지고 아마 검토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국민들이 뭔가 경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덮어줬다는 의혹을 경찰도 받기 싫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런 요구거나 요청이 많을 경우에는 경찰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위험운전치사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바일 검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합의 관련해서 네. 지난 8일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경찰 출석 일정을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네네. 당초에 지난 7일에 경찰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또 일정을 바꿨어요. 그러면 7일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일정을 바꾼 게 이 합의를 염두에 둔 것 그렇죠. 아니냐 이런 관측이 네네. 나오는데요. 예. 네. 이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난 날은 10월 5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예. 10월 17일이죠. 네. 벌써 보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가 경찰에 출두 안 하기를 이렇게 보름 가까이 안 하기는 아마 문단 씨의 거의 뭐 처음이지 않을까. 굉장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다. 인기 연예인들도 한 열흘 정도면 했어요. 김우중 씨도 제 기억에 한 11일 정도 걸렸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도 자기 공연 같은 거 문제 있었고 네. 또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또 10일 정도 조정을 해서 좀 출두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분이 아까 민정비서관 3대 출신이거든요. 네. 이분이 그때 어떤 분이 잠깐 아까 소개를 제가 안 드렸었는데 김학의 있지 않습니까? 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서 이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관여됐다. 그러니까 직권 남용을 했다는 거예요. 네. 불법으로 출국 금지하니까 원래는 출국 금지할 대상이 아닌데 네. 출국 금지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직권을 오남용했다라고 해서 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분을 이제 자기의 음주운전 이제 그 사건에 대한 변호사로 선임했었죠. 네. 이런 상태인 거고 이 주변의 법조인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맡는 변호인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최소 1,0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이거 내용을 보면 한 뭐 수천만 원, 뭐 억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수천만 원을 오갔을 거고 아까 보면 문칙에서 제한을 했고 택시 기사가 받았다 이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제한하고 다시 오가고 제한하고 네. 오가고 이러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합의된 금액이 아마 수천만 되지 않을까 그런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물론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게 가해자의 심리긴 하죠. 이건 뭐 네네. 일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런 이유를 좀 밝히지 못할 것 같다라는 여러 사람들의 좀 걱정 네. 같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경찰청 네네. 국정감사에서 특히 비공개 출석을 암시하는 식으로 말했다가 또 나중에 경찰청장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또 상세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원칙적으로는요, 당연히 다른 상황과 똑같이 동일하게 법에 적용해야죠. 그래서 네. 공개적으로 출석을 해서 그리고 저기 입장할 때 그러니까 그 김호중 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출두했었던 또 상황과 차별을 두면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만약에 그분과 차별 뭔가 되는 게 조금만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여론이 심상치 않을 겁니다. 이 경찰이 어떤 권력을 눈치를 보고 이제 이게 누구한테 특혜를 줬다 이제 이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그 와중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는 없이 그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한강 작가의 축하 글을 또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 이게 축하 글도 공개적으로 올린 게 아니에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책방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에다가 한강 이제 작가의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 축하 글을 올렸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료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뭐 얘기가 좀 됐겠죠. 근데 며칠 뒤에 한 2, 3일 뒤에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 자녀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강 작가가 상을 받으니까 유료 회원을 상대로 이제 메시지를 냈다. 이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은 순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 문학상에 대한 축하를 하려고 그러면은 순수하다 그러면 이거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든가 자기 자녀가 지금 출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출도 안 시키냐. 아비로서 어떤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자녀의 양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옛날에 본인이 얘기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네. 초범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 얘기했지만 본인 집안에서부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한 네. 어떤 자기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노벨 문학상 이제 축하한다 이 말도 여론을 의식해서 유료 회원 상대로만 아마 글을 올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검찰 네. 수사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서 통일부까지 또 압수수색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네. 예. 통일부 압수수색을 왜 했냐면은 예. 그 2018년입니다. 3월달에
그 우리나라 가수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맞아요. 이 공연단 제목이 그 공연 이름이 뭐냐면 봄이 온다. 봄이 온다. 예, Spring is coming. 이렇게 해서 공연했는데 거기서 그 안에 갔던 국민 가수 조용필, 이선희, 그다음에 아이돌 레드벨벳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레드벨벳 알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갔었는데 그때 간 비행기가 전세기예요. 전세기인데 이 전세기가 바로 이스타제트입니다. 그렇죠. 이스타제트 이상직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창업주죠. 이분이 이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이었고요. 이분이 창업한 그 비행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가 어떤 그 대외적인 공식 행사라든가 정부에 참여하는 행사는요, 보통 국적기를 탑니다. 보통 대한항공이죠. 보통 국적 대한항공 타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은 보통이 아니고 무조건 대한항공을 타요. 심지어는 외교부 장관은요, 해외에 나갔다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스탑오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그때 비행기 시간이 만약에 일본, 그러니까 잘 항공이죠. 잘 항공이 더 빠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대한항공 못 뜬다 그러면 하루 숙박하고 그 다음날 대한항공을 타고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국적기 이용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자부심이고 관례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가 항공, 이스타 항공을 타서 이제 평양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1박 2일인가 아마 2박 3일 겁니다. 다시 실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타 항공을 어떻게 이 선정이 됐느냐 전세기로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 과정. 자, 그게 과정이 이제 왜 의문이냐면 2018년 3월에 이스타 항공이 갔다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같습니다. 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 항공에 취직된 게 뭐냐면 2018년 7월이에요. 불과 4개월 사이에 이스타 항공이 전세기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위가 이스타 항공에 취직이 되니까 뭔가 이제 봐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냐. 뭔가 이제 사위 채용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었죠. 지원. 이제 이스타 항공 공짜로 이용하는 혜택도 줬었고 급여도 줬고 이제 학교 학교 이제 그 학비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월세도 지원하고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스타 항공이 전세계로 선정된 것도 아마도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대가를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정부에서 이스타 항공을 선정해 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방북 공연 그리고 한 달 전에 또 이스타 항공 그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중진공 이사장으로 또 임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기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저 위원님이 또 저한테 방송 전에 말씀을 하신 게 이 비행기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스타 항공이 좀 의아한 게 뭐냐면은 이 밑에까지 화물칸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위에는 물론 사람이 타고 가죠. 근데 그 수화물칸을 과연 비우고 빈 공간으로 갔을까? 저는 이게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나왔던 의혹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방송국 차량이 막 올라갔어요. 취재하려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사람만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방송국 차량 비쌉니다. 뭐 수십억 하는데 방송국 차량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것들 좀 노후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북한의 사정이 어려우니까 북한에 있는 평양 방송국에다 다 기증을 하고 줘버리고 왔다라는 의혹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국정감사 때 자료 요구하면서 굉장히 확인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KBS가 아니고 그때 방송사에 떴던 사람 중에 몇 명은 저한테 이게 가능성은 있다. 자기도 그리 들어봤지만 아마 확인은 어려울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 우리가 이제 퍼주기 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공장도 지어주고 도로도 깔아주고 이번에도 경의선, 동해선 도로 우리가 다 깔았어요. 그거 까는데 1,800억 들었습니다. 다 폭파됐죠. 다 폭파됐죠. 그때 연락사무소 그것도 235억 들여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때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지어줬던 그 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평화자동차 공장. 그 공장도 뺏겨가지고 지금 거기서 포탄 만들고 있어요. 방사포 폭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뭔가 이제 이스타 항공이 가서 북한에 방문했을 때는 그게 뭐 평상시에 오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기회에 아마 수화물칸에 뭔가 실어서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났을 때 USB에 뭔가 담아줬다. 그건 확인됐거든요. 그 뭔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도구다리, 도구다리라든가 뭐 거기 그 무슨 뭐 관련된 것들 뭐 국가 3급, 2급 비밀 보안사 아닌가 이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확인됐었는데 아마 이 수화물칸에도 뭐가 갔는지는 통일부를 통해서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누가 가는지를 다 쓰거든요. 사람만 쓴 게 아니라 가는 물건도 다 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건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다혜 씨 의혹이 많지만 이제는 환치기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치기 좀 잠깐 설명드리면요. 환치기는요. 예를 들면 이제 A 나라에 있는 사람, B 나라에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A 나라에 예를 들면 태국입니다. 내가 바트로 1억을 줬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을 B한테 자기가 받은 돈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물리적 이동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B라는 나라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이죠. 거기 있는 사람이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정상 어떻게 하냐? 그건 A, B가 둘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대신에 수수료를 많이 떼가죠. 이게 환치기예요. 그러니까 바트로 1억을 주면 한국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찾아가는 거. 이제 이런 건데 이걸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경호원을 통해서 했었고 이게 한 6,600만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경호원도 여러 명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딱 그 환치기했다는 경호원 등장하고 또 이제 그 환치기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 번 본인 개인이 보내서 바트화를 입금하고 원화 입금해서 자기가 자기 돈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됐던 경호원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그 아시죠? 디자이너 김조순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자녀죠. 양모 씨. 그렇죠. 그 사람이 또 문다혜한테 송금한 내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명하죠. 송유화 그 춘추관장 했었던 분. 그분도 문다혜 씨한테 여러 번 돈을 보내줬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송유화 씨 이 춘추관장이 어떤 분이었냐면 유송화. 죄송합니다. 유송화 죄송합니다. 유송화 이 춘추관장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2 부속실에 있으면서요. 김정숙 여사 쇼핑 나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따라가면서 관봉권 특수활동비죠. 그거를 현금으로 종이 박스에 넣어서 같이 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제할 때 본인이 꺼내서 결제를 하고 그분이에요. 그분이 문다혜 씨한테 송금한 내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드는 게 그러면 유송화 씨가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관봉권 특수활동비를 자기 그 문다혜 씨한테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있는 거죠. 그 경호원이 사실 그 환치기를 돕고 싶어서 돕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까라고 하니까 까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경호원에 대해서 뭐 강요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권 남용이 될 수 있죠. 직권남용이 직권이라는 게 문다혜 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 공무원 신분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지금 진술 거부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족 관리 팀장이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 당의 당직자죠. 조국혁신당의 당직자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국정으로 가 있는데 이분이 그때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던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이 만약에 그 경호원한테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이렇게 해서 송금해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다혜 씨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 그거예요. 문다혜 씨가 2019년 5월에 서울 양평동에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구기동 빌라를 매각을 한 뒤에 2억 5천만 원을 보태갖고 대출 없이 이 양평동 주택을 샀습니다. 양평동 주택을 샀는데 검찰은 이제 문다혜 씨가 이 양평동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아까 말씀하셨던 이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했다. 여기까지 일단 파악이 됐고 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경호원을 통해서 태국 현지의 환치기 업자에게 이 바트화를 건넸고 이 업자와 연계된 국내 업자로부터 상응하는 원화를 전달받았다. 이 부분이 또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범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범죄의 흔적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맞다 그러면 이건 뭐 형사처벌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탈세나 보통 돈 세탁용으로 자금 세탁용이죠. 자금 세탁용으로 이제 환치기가 사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등장을 했다. 저는 이런 환치기 같은 게 저는 그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최민식 씨 나오는 카지노 뭐 이런 거에서 등장하는 걸 저희가 깨끗하게 정리하고 보내드립니다. 모래시계 모래시계나 모래시계는 좀 연식이 있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민의힘 뭐 구자건 의원이 이에 대해서 좀 멘트를 낸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지금 이제 숙박업 그러니까 그 문다혜 씨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지금 또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이 지금 여의도
있는 건데요. 그 타임스퀘어 아시죠? 거기 맞은편에 가면 되게 유명한 옛날 중국 식당이 있던 곳인데 알죠. 예. 그 맛집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거기로 허물고 이제 새로 멋진 건물 올리는데 그게 또 복층이에요. 네. 그 혼자 사는 사람들 로망이죠. 하이엔드 63 ST. 63. 예, 맞습니다. ST 스트리트 63 스트리트 아마 그거예요. 네. 거기인데 거기에 이제 문다혜 씨가 이제 거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거기 살진 않아요. 네. 살진 않고 거기를 에어비앤비에 올려가지고 이제 수익 창출했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 제주도 별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미 드러났었죠. 그때 본인이 살지 않으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했었다. 네.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제주도 빌라하고 영등포 오피스텔 둘 다 본인 거주 안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둘 다 불법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예. 이 민박업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려면은 몇 가지 이제 법을 적용돼 그 구색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예. 농어촌 이제 진흥법 보면은 이제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제주도가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는 호텔, 그 여관 있지 않습니까? 모텔 이런 것들 전부 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이걸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안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도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광진흥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집, 민박업, 그다음에 한옥 체험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네 가지의 이제 민박업 이제 등록이 방법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면 문다혜 씨는 어디 살았느냐? 관사. 청와대 관사에 살았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은 종로구 부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로 살고 있다더라고요.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 문제가 그럼 뭐냐? 제주도가 지금 그때 샀을 때 3억 8천이거든요. 3억 8천. 근데 지금 영등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거래가 7억 정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저당이 잡혀 있는 게 한 3억 돼요. 네. 새말 그 수협에서 3억 되니까 본인들이 4억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께 3억 8천, 영등포 오피스텔 4억. 그러니까 4억 사이가 거의 8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다혜 씨가 양평도 빌라 팔았을 때 가격이 9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9억을 팔면은 9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8억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기간이 몇 년이냐면은 맨 처음에 양평도 빌라 팔았을 때 그때가 지금부터 4년 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두 개 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과 재작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4년 기간 동안에 9억을 가지고 있어서 8억을 썼다. 그럼 1억밖에 안 남는 건데 1억 가지고 4년을 어떻게 살았느냐? 예. 1년에 2,500만 원씩 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본인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 또 부암동에 있는 전세집도 있고, 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출처가. 그러니까 이 지금 집들 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별장, 영등포 오피스텔 이게 본인이 제3의 돈으로 산 거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이걸 사고 자기 생활은 제3의 돈으로 생활했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설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게 액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사실 이제 그 오피스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하이엔드 63 ST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복층형으로 23년 9월 작년 9월에 완공을 한 복층형 오피스텔이고 뭐 시세가 지금 6억에서 7억 원대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못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보도가 됐다. 그리고 그 마땅한 직업이 없던 문다혜 씨가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을 했냐.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 거주하면서 재테크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좀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 씨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5천만 원, 그 5천만 원은 보자기에 싸서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또 거론을 하면서 직계 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인데 왜 이렇게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보내줬을까? 국민의 의구심이 가중된다.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5천만 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몇 천만 원만 증여를 하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무당국에서 자세히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5천만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 청와대에 있는 직원 통해서 행정관 통해서 전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또 하나 또 빠져 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2억 5천만 원 출판사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아버지 책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책 표지 디자인을 해가지고 처음에 뭐 디자인을 했다 나중에는 뭐 대여다 말이 계속 뭐 바뀌고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고 있죠. 어쨌든 그 2억 5천만 이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받은 빳빳한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서 받은 2억 5천만 원 등등 너무나 부모한테 받은 게 많아서 이게 전부 다 소명하려고 그러면은
아주 집중적인 수사 필요하다, 불가피하다. 그리고 문다혜 씨가 지금 소환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두 개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거기 출석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본인 이 의혹에 대해서 소환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출석 끝나고 나면 아마 소환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이 뭐 선거 같은 거 눈치 보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어쨌든 선거는 끝났고 이제 보고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상적인 절차대로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을까. 당시에 이제 포렌식 관련해서 포렌식을 좀 천천히 하면서 포렌식 참관을 했다고 변호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변호인이 뭐 나중에 참관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정 같은 경우에 포렌식 같은 경우에 그 압수수색한 이후에 보통 2주 한 열흘 뭐 이 정도 안에 보통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한 달이 지나갖고 그때 이제 포렌식 참관을 했었다. 그래서 보도가 좀 됐었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켜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준우 대변인 아니죠. 지금 이준우 위원 모셨으니까 제가 오늘 좀 결례를 범합니다. 이준우 위원 모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태국까지 다녀오셨잖아요. 태국까지 다녀오셨는데 그 태국에서 또 환치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에서 환치기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서 별일 다 했구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가 참 별일이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한 이제 그건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냐 노력이 아닌데 전부 이렇게 국민들한테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이제 이런 행동이 했다는 것이 임기 내내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좀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준우 위원님 모셔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다혜 씨에 대해서는 뭐 특혜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과도하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국민들과 똑같은 잣대로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너무나 수사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음주 사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출석을 안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앞에 뭐 취재진이 많고 그래도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거는 명백히 저지른 거 아닙니까? CCTV까지 드러났으니까 그러면은 신속히 수사를 받는 게 그게 맞는 일 아닌가? 조사를 받는 게 맞는 일 아닌가? 지금 계속 안 하니까 여러 소문 나온 게 뭐냐면 어제는 뭐 이런 얘기까지 돌더라고요. 뭐 머리카락을 뭐 염색을 뭐 여러 번 하면은 뭐 괜찮다 모발 검사에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근데 이거 모발 염색하는 시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위험치사상 부분을 또 근데 진단서를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따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발 검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좀 관측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된 건 없고 지금까지의 그 진행 상황은 이렇다 하고 문다혜 저격수인 이준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이슈는 좀 계속 챙겨 볼게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이동재님 조금 숨 쉬면서 말해주세요. 듣는 이도 숨 차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디오 비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좀 빨리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소리 들어요. 왜 언제까지 언제 처벌받는 거냐? 그 다음에 왜 맨날 뭐 이재명 대표나 문다혜 씨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맨날 뭐 조사를 한다, 맨날 수사를 한다 이런 내용만 저희가 다루고 끝은 없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 똑같이 합니다. 그래도 뭐 끝까지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의 적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멋진 말입니다. 준비된 말인데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넣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속 시원하게 좀 끝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또 끝내게 됐는데 그래도 끝까지 끝장을 보는 태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